굉장히 간단합니다. 100% 기술주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 종목을 한 50개 갖고 있으면 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떨어지는 거는 많이 떨어져도 100%가 다죠. 상장 폐지.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은 끝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현금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30% 이상씩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한경 글로벌 마켓 한글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허란 기자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TV를 운영하고 계신 최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유튜브에서만 뵀었는데 이렇게 실물로 뵈니까 좀 놀라워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저희 구독자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여기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까지 있거든요. 이 경제적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좀 샅샅이 배워보는 시간. 최철 대표님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미국 주식 경제 유튜버와는 다르게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호텔 총지배인 출신이시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주식 유튜버가 되셨어요? 2000년부터 호텔에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횟수로 한 22년, 23년을 호텔리어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 달부터 팬데믹이 발효가 되고요. 저는 또 하필이면 동남아 쪽에서 총지배인 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타격을 직격탄 맞으셨겠네요. 제가 운영하던 호텔은 하나는 노보텔, 하나는 이제 이비스 스타일이라는 브랜드였는데 노보텔 문을 닫으면서 제가 함께 일하고 있던 동료들 숫자가 한 300명 정도 됐거든요. 굉장히 규모가 큰 호텔이었어요. 두 호텔을 합쳐서. 그 호텔의 오너 입장에서는 비용을 좀 줄여서 적자폭을 줄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샐러리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호텔 부분은. 그래서 이거를 한 50% 정도 줄여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할 수 없이 직책에 따라서 더 많이 줄이자. 그래서 대신 이제 한 명도 잘리진 않았죠. 한 명도 잡을 잃지는 않고 다 같이 가는데 같은 경우는 샐러리가 한 8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총지배인이 말리 총지배인이지 거의 CEO급인 거잖아요. 급여가 상당하셨을 텐데 그중에 80%가 삭감된 거면 엄청나게 깎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남기고 좀 깎은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니까 불안해지잖아요. 팬데믹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들고 고민을 했죠. 이거 장기화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게 미준 TV가 탄생하게 된 배경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호텔 총지배인 되기 전에 호텔 경력에서 제일 많이 좀 일을 했던 부분이 분석 부분이었거든요. 그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분석한다든지 영업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이런 데 평생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른 기업을 분석하는데 활용을 한 거죠. 살아있는 경험만큼 힘이 있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준 채널을 2020년 6월에 개설하신 이후로 매달 초 주식 투자 수익을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한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지금까지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제가 그 투여한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투잡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역력해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됐고요. 한 2억 5천만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게 됐는데 수익 난 게 보니까 1억이 넘어갔더라고요. 수익률 따지면 43%가 넘어갑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주식에 투자한 동학개미들과 같이 투자를 땅 시작하신 거죠? 저는 6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2020년 6월. 2020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면 1년 반 동안 이 동학개미 분들과 같이 투자를 하신 건데 이게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투자를 워낙 안정적으로 잘 하셔서 그런 걸까요? 타고난 투자자는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미국 주식 시장이 특별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표님이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좀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섹터별로 보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00% 기술주입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그렇죠. 나중에 좀 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00% 기술주지만 제 나름대로 분류를 좀 많이 해놨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트렌드를 믿고 투자를 진행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그러면 여러 가지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제 나름대로 13개의 키워드를 정해놓고요. 그 키워드별로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2-3개, 많으면 한 5개까지 매수를 해서 굉장히 좀 넓은 폭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 30여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종목 수가. 50개입니다. 50개요. 50개를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쭉 투자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분할 투자를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 얘기는 확신이 드는 뉴스가 하나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번 시즌 어닝이 발표됐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다 그러면 추가로 계속 삽니다. 그렇게 확신을 많이 준 종목들은 비중이 많이 올라가 있고요. 좀 확신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큰 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 50개 종목 되면요. 효자 종목과 못난이 종목이 딱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종목들은 지금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떨어진 종목들은 한 40%, 50% 정도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도 간혹 나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지금 가장 얄미운 종목은 스케일즈고요. 스케일즈라는 종목은 온라인 e스포츠를 실현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입니다. 참가자들이 토너먼트에 이렇게 돈을 베팅을 하고요. 직접 게임을 하면서 이긴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가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재미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고가에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효자 종목, 가장 좀 기쁨을 줬던 종목은 뭘까요? 아직까지는 니오라는 종목이 가장 수익률이 좋습니다. 중국차 200%가 니오요? 예, 전기차죠. 니오에 굉장히 좀 빨리 입성을 해서요. 2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도 다 150%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맞아요. 이게 작년에 들어가서 팔지만 않았으면 그 정도 수익률이 나는데 이게 꼭 중간에 팔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주식이란 게 계속 상향하진 않잖아요. 떨어질 때 마음이 불안해져서 아직 좀 팔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기술주 고평가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그때 모르겠다 팔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때 안 흔들리셨어요? 저는 이제 투자의 논리가 깨지지 않으면 잘 파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일단 그리고 종목을 한 50개 갖고 있으면 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주만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장주에 대해서 1년에 제 나름대로의 투자 논리가 성립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갖고 있는 주식이 모두 올라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외부적인 환경이 변할 수도 있고 미처 예측하지 못한 많은 변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변수가 나타났을 때 급락하는 종목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면 급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폭등하는 종목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성장주 투자의 매력이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도 많이 떨어지지만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캡이 있죠. 떨어지는 거는 많이 떨어져도 100%가 다죠. 성장 폐지.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은 끝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 개를 갖고 있으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성으로 봤을 때 반이 떨어지고 반이 올라가도 합쳐보면 40%, 50% 플러스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성장주의 위험이 변동성이다는 들어봤지만 성장주의 매력이 변동성이다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같은 이유로 가치주에 투자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주는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3분의 1이 떨어져요. 근데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얼마 못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럼 떨어진 거를 회복 못할 가능성도 높죠. 평균을 내보면. 이 모든 50개 종목을 다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겠다 이 결정도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주식을. 작년 4월 달 정도부터 한 두세 달 동안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주식에 대해서. 책도 한 100권 이상 읽고. 이제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이제 발견한 게 성장주에 여러 개를 사면 떨어지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이 많을 거고 올라가는 게 한 200%, 300%씩 올라가니까 확률상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성립을 했거든요. 이 논리를 알려주신 분 있으세요? 아니,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 2개월 동안 얼마나 절박하셨으면 책을 그렇게 읽으시고 투자에서 길을 찾으시려고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뭐 절박한 건 아니었고요. 시간이 많이 남으셨었나요? 예, 그때 이제 대부분 한국 사람이 참 열심히 살잖아요. 맞아요.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여유가 생기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느 성장주 펀드 매니저로부터 듣는 투자 원칙보다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극가 상당 폐지 해봤자 하방은 100%로 딱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간단하네요. 대신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게 조건이 달려 있죠. 그러면 아까 13개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씩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4차 산업 안에서도 13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인공지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모든 비중 중에 15% 정도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기대됩니다.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현재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를 이어서 구글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세렌스라는 기업도 있고, 세렌스는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옛날 사람인가요?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가요? 자동차랑 대화를 하는 씬이 많이 나옵니다. 히트인가요? 혹시? 예, 퀴트입니다. 같은 세대시네요. 그 전격 제트 작전에 나오는 차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카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현하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바로 세렌스입니다. 여기 지금 수익률 괜찮으신가요? 세렌스도 한 40% 정도 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AI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 더 있는 건 UiPath입니다. UiPath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UiPath 기업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사무실에 로봇을 두고 쓰는 건가 하는데 소프트웨어 안에 들어가 있는 로봇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 자동화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 반복하는 지루한 일들이 있잖아요. 타이핑을 한다던가 분류를 한다던가 분석을 해서 그래프를 만든다거나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이러한 일들을 인공지능이 직접 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화이트 칼라들의 직업을 다 뺏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좀 무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회사에서 뭐 엑셀 천재 김대리야 이게 사라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로봇들께서 그냥 다 차지하게 생겼네요. 인공지능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어떤 회사에 직접 투자하셨는지는 정말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도 투자를 하고 계시죠? 예, 전기차는 많은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오가 딱 버티고 있고, 하나는 이제 테슬라죠. 전기차면은 사실 배터리를 뺄 수 없는데요. 요즘에 전고차 배터리 뭐 퀀텀 스케이프도 주가가 아주 퀀텀 점프를 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느 종목을 투자하고 계세요? 저는 배터리 시장도 테슬라가 가장 앞서 나간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 말고도 그 테슬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너무나 많으세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도 테슬라 얘기할 때는 한 일주일 공부하고 합니다. 말을 잘못했다가는 테슬라 매니아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인데, 배터리 기술 역시도 테슬라가 상당 부분 앞서 나간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배터리가 기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내연기관과 경쟁력이 더, 가격적인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하나 지켜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주유소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기차가 3%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유소들이 아직까지는 장사를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가 되고 20%가 되고 하면 점점 더 주유소가 하나둘씩 망할 겁니다. 주유소가 망하게 되면 내가 만약에 내연차를 가지고 다니면 주유소 찾기가 어려워지죠. 점점 불편해지네요. 그렇죠. 점점 더 불편해지고, 그렇게 되면 다음 차는 전기차로 사야겠구나. 2030년까지는 전기차가 50%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0%를 일단 찍고 나면 50%에서 100% 가는 거는 1, 2년이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기름 사러 갔다가 기름 다 쓰겠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어려워도요, 집에 설치하는 분들도 계시고 회사에서 충전도 할 수 있거든요. 주유소는 그게 안 됩니다. 만약에 주유소가 없으면 집에서도 주유 못하고 회사 나가서도 주유 못하거든요. 게임이 끝나는 거죠. 기름통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에다 넣는 약간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네요. 팬데믹 상황에서 투자를 시작하셨고, 이제 올해에도 이제 팬데믹에 좀 연장선에 있는 건데, 내년은 달라지잖아요. 또 테이퍼링도 본격화되면 성장주가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 또 주식시장 자체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있거든요. 성장주 투자를 올인하고 계시는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세요? 하락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가 포지션이 어딘가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제가 젊은 투자자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년까지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 남았다는 거는 매도자의 입장이 아니고 매수자의 입장이죠. 그럼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이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자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구글에서 월급을 주거든요. 유튜브 열심히 했다고. 그러니까 월급쟁이는 월급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보다 앞으로 15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될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들어갈 투자금이 더 많은데. 멘탈이 남다르세요. 성장주의 하방은 상장 폐지다 하셨는데, 이번엔 내년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수자기 때문에 매수자가 매수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필요한 게 단 한 가지 있죠. 현금. 현금이 있어야죠. 현금을 그러면 좀 많이 확보하고 계세요, 지금? 예, 한 6개월 전에는 15% 정도가 현금이었는데요. 지금은 20% 이상으로 올려놨고요. 앞으로 1년 안에 금리 인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20%에서 이제 한 25%에서 최대한 한 30%까지는 올릴 생각입니다. 내년 말까지 내다봤을 때 이제 30%까지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진 장이기 때문에 많은 종목을 좀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찾겠다 이 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금리 인상이 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폭락을 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폭락장을 예상하고 미리미리 현금화를 시켜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팔고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차이점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수익률이 시장의 지수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S&P 500 따라갔으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자꾸만 사고 팔아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상승장을 자꾸만 놓쳐서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하락장보다 상승장은 항상 더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만 팔고 나가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형적인 예잖아요. 25% 떨어졌는데 그때 다 팔고 나갔죠. 그리고 나서 거의 시장은 60% 70%씩 치고 나갔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현금 비중을 높인다고 해서 30% 이상씩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상승장을 놓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내년 말 금리 인상의 좀 변동성을 준비해서 예상하고 이제 현금화를 좀 높여서 30%까지 현금 비중을 늘린다고 하면요. 쌓아놓은 현금으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은 그 이후로 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년에 좀 하락장에 내가 확실한 종목은 그때그때 좀 사놔야 될까요?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분할 매수인 것 같습니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웬만큼 하락장이 시작됐으면 사기 시작하죠.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드문드문 사면서 하락장이 예를 들어서 몇 달씩 지속돼도 돈이 떨어지지 않게 돼야죠. 분할 매수를 하면서 하락장을 기회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가장 최근에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이 뭔지도 좀 궁금해요.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정말 이거다 싶지 않으면 웬만하면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시작하지 않거든요. 웬만큼 좋아 보이는 건 다 샀으니까요. 최근에 정말 자신 있게 하나 매수한 종목이 있는데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요? 예. 호텔에서만 20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고른 성장주가 에어비앤비다. 되게 의미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호텔의 생리에 대해서 뭐 저만큼 잘 아는 투자자가 없을 정도로 호텔의 매출 구조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은 일가견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을 직접 이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여러 번 에어비앤비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볼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경쟁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만약에 고객이 한 번이라도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호텔에 다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호텔리로서의 어떻게 보면 고백인데요.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그 호스트와 게스트 상의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개인적인 서비스가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을 호텔 서비스는 감당할 수가 없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호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력 구조의 비인데 그 비용을 늘리지 않는 한 호텔이 에어비앤비랑 대결할 가능성은 없고 이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좋게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최근에 물론 이제 주가는 떨어졌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꿨다고 할 만큼 대단한 역할을 한 기업이 줌입니다. 원격 근무라든지 회사에 가지 않고도 어디에서나 집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게 이제 줌의 역할이었죠. 제가 볼 때 에어비앤비는요, 세계 어디에서나 어디에 있는 집에서나 근무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줄 기업이 에어비앤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여행할 수 있게 한다가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근무할 수 있게 한다고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선진 기업들이 일주일에 5번씩 출근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윈윈입니다. 고용주와 고용되는 사람 간에 상호간에 이제 한 명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근무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렇게 윈윈이 성립이 될 때 그 파괴력은 굉장히 무섭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에어비앤비가 보여주는 엄청난 회복력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1년에 최근에 이제 어닝 결과를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물론 잘 나오는 거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은 이제 팬데믹이 굉장히 좀 팽배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심지어 2019년하고 비교해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넘버를 에어비앤비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예약건 중에 일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들의 그 예약건 수가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약건수 중에. 장기 투숙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한 달 살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는 전체 부킹의 20%가 한 달 이상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전 세계를 누리면서 원하는 곳에 가서 원격 근무를 해가지고 회사에 접속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또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변화가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의 주가를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올려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계시다면 집에 인터넷 인프라를 되게 확충하셔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굉장히 많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도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5G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반면에 줌 같은 기업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앞으로 계속해서 화상통화라든지 화상회의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이런 추세가 이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투자의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원격 근무를 하게 되면 사이버 보안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든지 지스케일러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도 한꺼번에 동반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또 한글마 구독자님을 위해서 단독으로 아직 포트에 넣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이 기업이 자꾸 눈길이 간다. 좀 관심 갖는 기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포트에 없는 기업 중에 최근에 관심 갖는 기업은 우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 리비안이 주가가 폭등을 했죠. 예. 우버랑 리프트 좀 재미없었거든요. 예, 우버는 생각보다 조금 주가의 움직임이 더딘데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회복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넘게 가장 호텔 업계나 마찬가지로 항공업계, 뭐 크루즈 업계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게 차량 공유 서비스거든요. 물론 이제 우버에는 우버이츠라는
다른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배달 서비스도 있고 이런 면에서 약간 이제 약진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주력 비즈니스는 공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회복이 된다면 우버의 주가는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초에 비해서 마이너스거든요, 우버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매수하려면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투자 논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좀 공부를 해나가는 중입니다.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의 테마와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주식시장을 신중한 마음으로 내다봤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이 과열 아닌가 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수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찾아봤는데요. 1950년부터 2020년까지 70년간 미국의 S&P 500이 최고점을 찍은 게 무려 110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최근 10년의 수치만 다시 봤더니 매년 평균 27번씩 최고점을 찍었어요. 전반적으로는 들쑥날쑥하지만 지속적인 우상향이었다. 그렇죠.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2번 이상은 최고점을 항상 찍는 게 S&P 5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너무 고점이 아닌가, 지금 버블 상태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주관적인 시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이라는 주식시장의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10년 후에 바라본다면, 20년 후에 바라본다면 저 발끝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댓글을 읽어봤을 때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매수한 다음에 이게 40%가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제가 매수한 다음에 100% 수익이 났는데 팔아야 될까요? 이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한 기업의 밸류, 기업의 가치는 나의 평단가라는 1%도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에서 떨어졌으니까 매수 기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에서 200%가 올라갔으니까 이건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는 잠시 주식시장이라는 그 불멸의 존재에 스쳐가는 그 계기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주식시장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한테서 정말 이 성장주 투자의 스피릿, 정신을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 잠깐 방문해 주신 건데 이렇게 한글말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느 곳에 가셔서 또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구독자분들과 투자 여정을 이어나가시겠죠. 예, 앞으로도 그 미주은의 유튜브는 계속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기획사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20대에는 IMF를 만나고 30대에는 금융위기를 만나고 40대에는 팬데믹을 또 만났는데 그때마다 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더라고요. 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제가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오잖아요. 사는 게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중간에 이제 굴곡이 있는데 그 굴곡이 일어났을 때 과연 변화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이제 진화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호텔리어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유튜버로 어떻게 보면 진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 위기 때마다 사실 살릴 수 있는 게 현금 비중이라면 인생에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게 뭔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성공은 버릇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주위에 계속해서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운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성공이 버릇에서 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운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뮬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계획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면서 그 계획이 나중에 미래에서 과거를 보면은 그 계획이 다른 말로 분석이 되거든요. 과거에서 미래를 보면서 하면 원인 대신 계획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작은 성공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네요. 시간 내주신 미주은 TV의 최철 대표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말 구독자 여러분은 다음 퇴근길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인터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